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 본격적인 전문 소생술과 중환자 관리를 배우는 시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심폐소생술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인 소생 후 치료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의 최신 2025년 가이드라인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땀 흘려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 ROSC를 이끌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자가 살았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발순환이 돌아온 환자는 여전히 치명적인 뇌 손상과 장기 부전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핵심 요약 및 의사결정 레퍼런스, 즉 비주얼 치트시트는 여러분이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내 중환자실까지 환자의 신경학적 온전함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자, 환자의 맥박이 돌아온 직후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죠. 심장 정지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게 나타나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심근기능장애, 전신 허혈 및 재관류 반응 등을 총칭하여 소생 후 증후군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신드롬 PCAS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후군의 핵심은 바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HIV인데 이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혈류 중단으로 ATP가 고갈되는 허혈성 탈분극, 2단계는 순환이 돌아온 직후 세포 내 칼슘이 폭발적으로 축적되는 재관류 재분극, 3단계는 전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조절장애, 그리고 마지막 4단계인 회복 및 복구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생 후 치료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이 허혈- 재관류 손상 익스케미아 리퍼퓨전 인저리로 인한 2차 뇌 손상을 완화하고 막아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4단계의 흐름은 병태 생리를 묻는 문제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슬라이드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전체 치료 과정의 마스터 블루프린트입니다. 소생 후 치료는 크게 3가지 페이지로 나뉩니다. 페이지 1은 초기 안정화로 기도 확보, 호흡 유지, 그리고 평균 동맥압 MAP가 65mm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순환 유지가 포함됩니다. 페이지 2는 원인을 찾는 조기 진단 검사 단계로 12유도 심전도, 전신 CT, 심초음파가 포함되죠. 그리고 가장 복잡한 페이지 3은 지속 치료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구두 지시에 반응하는지, 즉 의식이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의식이 없다면 목표 체온 조절 치료 TTM, 뇌파 감시, 신경학적 예후 예측이라는 매우 고도화된 집중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숲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의 세부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1의 호흡 유지 파트입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살아나면 무조건 산소를 100% 최대로 틀어주곤 했죠. 하지만 2025년 지침은 정밀한 타겟팅을 요구합니다. 심장 정지 후 자발순환을 회복한 성인의 산소 포화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100%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측정이 가능해지면 고산소혈증을 피하기 위해 동맥혈 산소 포화도 SpO2를 94에서 98%로 유지해야 합니다. 과도한 산소 공급은 활성 산소종과 유리기 생성을 유발해 2차 뇌 손상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은 이산화탄소 분압에 따라 수축하고 이완하는 반응성 CO2 리액티버티를 가집니다. 따라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 PaCO2를 정상 범위인 35에서 45mm/H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수의 무작위 대조 연구 결과 산소나 이산화탄소 목표치를 이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이나 신경학적 예후 개선에 추가적인 이점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SpO2는 94에서 98%, PaCO2는 35에서 45mm/H입니다. 다음은 순환 유지와 진단입니다. 자발순환 회복 후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혈압이 필수적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평균 동맥압 MAP를 최소 60에서 65mm/Hg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 이상 예를 들면 71mm/Hg 초과하여 무리하게 혈압을 높이는 것은 뇌관류를 더 개선하지 못하고 심장정지 재발 위험만 높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심장 원인을 찾기 위한 12유도 심전도를 자발순환 회복 성인에게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밖 심장정지의 약 3분의 1은 뇌출혈, 폐색전증 같은 비시민성 원인이므로
전신 CT와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원인과 합병증을 감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환자실에서 가장주에 깊게 관리해야 할 목표 체온 조절 치료, 즉 TTM입니다. 이 치료는 자발순환 회복 후에도 혼수 상태 즉 구두 지시에 무반응인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수치를 말씀드리죠. 목표 온도는 33에서 37.5도C 사이로 설정하며 이 온도를 최소 24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온도 모니터링 기반의 피드백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33도 이하의 저체온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36도나 37도로 정상 체온까지 가온하지 않는 것이 보편 타당한 권고입니다. 또한 구급차 등 병원 도착 전에 119 구급대원이 차가운 수액을 대량으로 투여하여 냉각을 시도하는 행위는 심장정지 재발 위험이 있어 일상적 사용을 강력히 비권고합니다. 24시간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환자가 여전히 혼수 상태라면 36시간에서 72시간까지는 발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이 허혈성 심질환이기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관상동맥 조영술 CAG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의 의사결정 트리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 기억하십시오. 자발순환 회복 후 환자의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 스테미가 있거나 시민성 쇼크가 동반되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즉시 응급심장조영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강한 권고입니다. 그렇다면 ST 상승도 없고 혈역학적으로도 안정적인데 의식만 없는 무반응 환자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일률적으로 조기에 CAG를 시행하는 것은 강력히 비권고됩니다. COACT 또는 탐욕 같은 대규모 연구에서 이런 환자군에게 조기 조영술을 시행해도 생존율이나 신경학적 이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안정화가 된 후나 신경학적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지연성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TTM 외에도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대사 타겟들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 조절입니다. 심장정지 후 고혈당은 매우 흔하며 뇌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환자의 혈당은 144에서 180mg/dl를 목표로 조절해야 하며 저혈당이 발생하면 뇌가 즉각적인 타격을 입으므로 즉시 포도당액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둘째, 발작 조절입니다. 혼수 환자의 약 20에서 30%에서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발작이 올까봐 두려워서 예방 목적으로 항발작약을 일상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금지 비권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명확한 발작이나 뇌파상 발작 또는 뇌파검사상 발작 사이 연속체에 해당하는 패턴이 발생했다면 즉시 뇌 대사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항경련제를 투여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셋째, 예방적 약물 사용입니다. 흡인성 폐렴이 우려된다고 예방적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쓰거나 염증을 줄이겠다고 스테로이드를 일상적으로 투여하는 것 역시 권고하지 않습니다. 소생 후 치료의 가장 무겁고 중요한 단계인 신경학적 예후 예측입니다.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의 상당수는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생명유지 치료 중단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날 환자를 잘못 포기하거나 가망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려면 예측이 완벽에 가까워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측은 두 가지 게이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게이트는 전제 조건의 충족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지, 교란 요인은 없는지를 봅니다. 이를 통과하면 두 번째 게이트에서 진찰, 뇌파이이지, 바이오마커, 영상 등 6가지 소견 중 최소 2가지 이상이 관찰되어야만 비로소 나쁜 신경학적 예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불충족되면 설부른 판단을 피하고 추가 관찰 후 재평가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게이트 즉 예후 예측을 시작하기 위한 4대 절대 전제 조건입니다. 이 4가지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자발순환 회복 후 72시간 이후여야 합니다. 뇌가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둘째, 교란 통제입니다. 진정제, 근위완제, 심각한 대사 이상 등 신경학적 검사를 방해하는 교란 요인이 체내에 전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의식 상태입니다. 환자가 여전히 무의식 혼수 상태여야 합니다. 넷째, 운동 반응입니다.
통증을 주었을 때 환자의 운동 점수가 3점 이하 비정상적 굴곡, 신전 또는 반응 없음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절대 성급하게 예후를 단정지어 생명유지 장치를 끄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했다면 어떤 지표들로 뇌의 비가역적 손상을 증명할까요? 이 매트릭스는 시간대별로 어떤 검사가 특이도가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6가지 중 최소 2가지 이상이 관찰될 때 나쁜 예후로 판정합니다. 첫 번째 신체 진찰입니다. 72시간 이후 양측 동공 반사 및 각막 반사의 소실 또는 정량적 동공 측정법 NPI에서의 나쁜 수치. 두 번째 신체 진찰 즉 근감대 경련입니다. 9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지속되는 근감대 경련 지속 상태입니다. 세 번째 전기생리입니다. SSEP 24시간 이후 체성 감각 유발전이 검사에서 대뇌 피질의 반응인은 20파형이 양측 모두 소실된 경우. 네 번째 전기생리 이지입니다. 24시간 이후 뇌파에서 고도악성 패턴 즉 단순 억제나 돌발 억제가 보이거나 36시간 이내에 정상 파형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마커입니다. 48에서 72시간째의 높은 신경 특이 에놀라제 수치 관찰입니다. 여섯 번째 영상 검사입니다. 뇌 CT에서 전반적인 뇌부종을 의미하는 회백질 백질 비율의 현저한 감소 또는 뇌 MRI, DWI 및 ADC에서 광범위한 확산 제한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각 지표별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쁜 예후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환자가 깨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좋은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것도 가족의 불안을 덜어주고 치료를 지속할 동력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제 등 교란 변수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4가지 강력한 인자가 있습니다. 첫째, 자발순환 회복 후 4일 이내에 통증을 피하려는 움직임 이상을 보이는 글라스고 운동 반응 4점 이상일 때. 둘째, 혈액 검사에서 72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혈중 NSE 농도 리터당 17 마이크로그램 미만을 보일 때. 셋째, 2일에서 7일 사이 촬영된 뇌 MRI에서 확산 제한 즉 디퓨전 리스트릭션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때. 넷째, 72시간 이내에 뇌파 검사에서 주기적 방전이나 발작 없이 연속적인 정상 전압의 배경 뇌파가 뚜렷하게 관찰될 때입니다. 이 4가지 소견 중 하나 이상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환자 집중 치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강의의 모든 정수가 담긴 모바일 치트시트 한 장으로 랩업하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여러분이 국가고시를 칠 때나 병원 중환자실로 실습을 나갔을 때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혀 있어야 할 생명의 마법 수치들입니다. 산소 및 이산화탄소는 SpO2 94에서 98, PaCO2는 35에서 45mm 머큐리. 혈력학 타겟은 평균 동맥압 MAP가 최소 60에서 65mm 머큐리 이상 유지. 혈당 조절은 144에서 180mg/dL 저혈당은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목표체 온조절 TTM은 33에서 37.5도씨를 최소 24시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관상 동맥 조영술 CAG는 무반응 환자 중 스테미 아이나 시민성 쇼크가 있을 때만 즉시 응급 시행합니다. 신경학적 예후 평가는 반드시 ROSC 후 72시간이 경과한 뒤에 교란 변수 없이 시행합니다. 심폐소생술로 다시 뛰게 한 심장을 끝까지 지켜내어 환자가 자신의 2발로 걸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소생 후 치료입니다. 오늘 배운 2025년 가이드라인의 정밀한 지표들을 실무에 완벽히 적용하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세요.